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례 연구 교육 방법에 기반한 초개인화 시대의 수업 모델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사례 연구, 이 케이스 스터디라는 이 교육 방법은 사실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교육학에서 다뤄왔던 교육 방법이고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점점 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 속에서는 사례 연구 교육 방법이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 연구, 이 케이스 스터디라는 교육 방법을 가지고선 초개인화 시대의 수업 모델을 만들고 또 제 수업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 초개인화 시대에 맞는 수업 모델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에 이제 수업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고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같이 맞물려지면서 초개인화 학습은 더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교육의 일반적인 문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 시대에 맞는 수업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점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준이죠. 첫 번째 기준은 개인 맞춤식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기호와 개개인의 관심과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개인 맞춤식 수업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고 학습자별로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학습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현장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 지향적인 수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변화하는 시대와 삶의 현장을 읽고 분석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현장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사례 연구라는 교육 방법이 초개인화 시대의 수업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육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식과 현장 지향적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로 사례 연구 교육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 교육 방법에 기반한 초개인화 시대의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사례 연구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즉, 특수하고 구체적인 현실의 단편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시도라고 강용원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의 목적은 이론 안에 있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례를 통해 목표하는 삶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례 연구 방법은 경험적인 교육 방법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경험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모두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 차원에서의 경험을 모두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경험적인 교육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의 경험적인 방법에서 교육자는 이제 실제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과 함께 배움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경험적인 교육 방법 안에서 학습자들은 교육자와의 상호작용과 함께함을 통해서 교육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례 연구의 방법은 경험적인 방법이고 이 경험은 학습자와 또 교수자가 함께 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교수자는 그냥 방관자 혹은 평가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찾은 사례, 발표하는 사례를 통해서 교수자 본인도 배우게 되고 그 사례 안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능력은 이 주제에 맞는 적절한 사례를 찾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죠. 그 사례를 찾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찾아낸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일반적인 원리,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연구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배움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 연구 방법을 수업의 과정에 적용하면 한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례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석한 사례를 이제 공유하는, 발표하는 단계고요. 네 번째는 사례를 발표하고 나서 동료들의,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례 연구한 것을 이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사례 연구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사례 연구 교육 방법에 근거한 수업 모델을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맡았던 과목은 이제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교직 과목입니다. 수강 대상은 기독교 교육과 2학년 학생들이었고요. 학점은 2학점입니다. 수업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PPT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뺐는데요. 그래도 수업 개요와 또 목표를 좀 말씀드려야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의 개요는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이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른 이론을 이해하고 또 동시에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행정을 맡았을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입니다. 수업의 목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학교의 현장에서 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의 구체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과 경영의 실제를 이해하면서 교육 행정가로서의 필요한 지식을 갖춘다. 이것이 목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장 안에서 사례를 찾고 충분히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융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론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실제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론과 실제의 융합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목표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업의 이제 내용은 교육 행정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학문의 발달 과정, 또 행정이 이루어지는 여러 조직에 대한 내용, 리더십의 종류와 유형, 개인 간의 의사소통, 조직 내에서의 부서 간의 의사소통, 뭐 인사행정, 재무행정, 뭐 데이터 관리, 수집 평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법규, 교육과 관련된 행정조직, 그 다음 이제 교장의 경영, 교사의 경영,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교육 행정만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기독교 교육 행정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선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건 PPT에 나오는 이 수업 방법입니다. 사례 연구 교육 방법에 기반한 초개인화 시대의 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기 중에 이제 배우는 매주 주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례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당 6명에서 7명씩 사례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이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현장 탐방, 관찰과 면접, 인터뷰, 인터넷 자료, 책과 신문, 다양한 기록물 등을 통해서 자신이 연구할 주제에 맞는 사례를 찾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요, 현장 탐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탐방을 하면서 사례를 발표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례 연구 발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페이스북 그룹에 올리고 교수와 동료 학생들이 수업 전에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표하지 않는 동료 학생들은 사례 연구 발표 영상들 이게 다 시청하게 했고요. 수업 전에. 그리고 질문과 피드백을 그 영상 아래 댓글로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융합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그리고 학생이 사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이 피드백은 저도 했고 다른 동료 학생들도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례 연구 발표한 학생은 교수와 동료 학생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종합해서 수업 시간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진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수업 끝나고 나서는 한 주간의 시간을 주어서 사례 연구 발표한 학생이 교수와 동료 학생들의 질문과 피드백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는 성찰의 시간을 한 주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자기 성찰 보고서를 제출해서 교수와 동료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례 연구의 과정을 마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연구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수업 마지막 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글 닥스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했습니다. 객관식 질문은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만들었는데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은 하나는 성별, 또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의 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 즉 성별과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의 장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커드 5점 척도형을 사용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요. 이제 객관적 수치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2개의 개방형 질문을 만들어서 온라인 설문조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학생들의 속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 4명을 선정해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개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솔직하게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깊은 내용을 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이제 장신대 교수학습개발원의 도움을 받아서 SPSS를 통해서 분석되었고요. 또 통계 분석에서 신뢰도 분석이 중요한데 이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크롬바우 알파 계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평균값과 표준 편차도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외에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노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준은 p-value.05를 기준으로 했음을 발표둡니다.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결과는 이제 조사 참여 대상자부터 보면은 기독교 교육과 2학년 1학기에 개설된 이제 교육 과목이기 때문에 총 전체 학생 55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에 여자는 27명, 남자는 27명, 동률이었는데요. 사실 한 명이 체크를 안 했습니다, 성별을. 그래서 여자 중에 혹은 남학생 중에 한 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남녀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사례 연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의 장으로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은 대안학교, 그 다음 기독사립학교, 그 다음 회사, 그 다음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요. 간단하게 범주를 교회, 학교, 기타로 재범주화하면 학교가 26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해서 학교 안에서의 사례를 찾았고요. 그 다음 교회 21명, 그 다음 기타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을 보면요. 사례 연구 교육 방법에 기반한 초개인화 시대의 수업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 목표 달성, 그 다음 수업 방법의 효과, 수업 참여도, 수업 만족도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선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이 신뢰할 만하냐 해서 신뢰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수업 목표 달성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개수는 0.934, 수업 방법의 효과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개수는 0.912, 수업 참여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개수는 0.941, 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개수는 0.950.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수업 목표 달성, 수업 방법의 효과, 수업 참여도, 수업 만족도 이 4개 요소, 이 요소의 근과 문항들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이 1인데 1에 다 근접해서 0.950, 934, 912, 941, 1점이 이제 가장 높은 점수인데 근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보면요. 이제 심층 설문조사 목적 및 참여자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자세하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요. 4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4명은 제가 판단하기에 수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남자 학생 2명, 이제 여자 학생 2명을 선택해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설문조사의 이제 요인으로 팩터로는 4가지를 선택했는데 흥미,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는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해서 문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 또 사례 연구 발표, 이론 수업, 교수 및 동료 질문, 피드백, 자기 성찰 보고서로 이어지는 수업 방법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사례 연구가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어떤 관련성을 가졌는지, 이것이 2번째 이제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3번째는 이 수업으로 말미암아 졸업 후에 교회와 학교와 회사의 현장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면 본인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자신감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사례 연구 발표, 이론 수업, 교수 및 동료들 질문 피드백, 그리고 자기 성찰 보고서로 이어지는 이 수업 방법이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이라는 수업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이 4번째 만족감의 요소에 해당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결과에서 4가지 요소 하나하나로 이제 문항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그 문항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표 달성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수업 목표의 달성에 대한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7이며 각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보시다시피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수업에 제가 가장 큰 목표로 잡은 것이 교회 학교 현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가장 큰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 모두 평균이 높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발표하려고 찾은 사례를 통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기독교 교육의 장을 발견하였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다소 낮게 나왔는데요. 이는 분석하면 평소에 관심 있던 장의 사례를 본인이 찾고 분석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도 발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독교 교육의 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사례를 조사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관은 혹은 이 학교는 이 교회는 이럴 것이다 예측하면서 사례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 중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 장애, 이 필드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나? 다른 필드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렇게 바뀐 학생들도 있다고 제가 연구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수업 목표 달성에 대한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 장에 따른 수업 목표의 평균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제 수업 방법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수업 방법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09이며 각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는 내용 요약을 중심으로 한 발제보다 효과적이었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제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용 요약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내용 요약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실제 사례만 찾아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선하기도 하고 발제 준비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표하고자 원하는 사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다라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는 개인이 혼자 사례를 찾는 것이 힘든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생소한 것이죠. 혼자서 사례를 발표한 게 너무 생소해서 보통은 이제 그룹별로 사례를 발표해도 그룹별로 찾는데 이것은 혼자 개인이 찾아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수업 방법의 평균,
또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의 장에 따른 수업 방법의 평균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업 참여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업 참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35이며 각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사례 연구 및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문항의 평균과 사례 발표 후 자기 성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례 연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수업이 학생들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 발표 후에 교수와 동료들의 질문 및 피드백을 받고 성찰하는 과정을 가지게 한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항도 모두 4.0을 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팩터 또한 성별에 따른 수업 참여도의 평균, 그 다음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의 장에 따른 수업 참여도의 평균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소입니다. 수업 만족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업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4.36이며 각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 이론 수업이 만족스러웠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수업은 사례 연구에 관심을 둔 수업이지만 학생들이 사례를 제대로 찾고 찾은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론 수업도 충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업은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있게 제공된 수업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항도 4.0을 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수업 만족도의 평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찾은 사례의 장에 따른 수업 만족도의 평균은 이 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이제 요소들 간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수업 방법의 효과, 그다음 수업 목표 달성 간에 먼저 보면은 아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수업 참여도와 수업 목표 달성 간, 그리고 수업 만족도와 수업 목표 달성 간에도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업 방법의 효과 및 수업 참여도,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수업 목표 달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 참여도와 수업 방법의 효과 간, 그다음 수업 만족도와 수업 방법의 효과 간, 그리고 수업 만족도와 수업 참여도 간에도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양적 연구 결과에서 이제 6번째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수업의 유익성에 대한 이제 개방형 질문을 이제 2가지를 했는데요. 6번째가 이제 첫 번째 개방형 질문이고 다음으로 볼 7번째가 2번째 이제 개방형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방형 질문의 내용은요.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는데 이 수업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설문 참여자들은 크게 3가지로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 연구와 발표를 통해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론 수업을 통해 연구하고 발표한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3번째는 교수와 동료들의 질문 및 피드백이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정리하는 데 유익했다. 이 3가지로 답변을 많은 학생들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개방형 질문입니다. 교육 현장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중 교육 현장, 교육 현장은 뭐 교회, 뭐 대안학교, 기독 사립학교 등 그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행정이 중요하다 요 주제와 또 리더십, 또 의사소통, 그 다음에 데이터, 재무, 인사, 동기 요 주제를 교회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회사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제 2번째는 이제 질적 연구 결과의 부분입니다. 4가지 요소였는데요. 흥미,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었습니다. 흥미 부분을 보면요. 심층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사례 연구, 그다음 사례 연구 발표,
그다음 이론 수업, 그다음 교수와 동료들 질문 및 피드백, 그다음 마지막 자기 성찰 보고서로 이어지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학생이 직접 사례를 찾아보고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 때 얻은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론 수업을 들으며 본인이 하나씩 대입시켜보고 적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자기 성찰 보고서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례 연구한 것이 이론과 관련이 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례 연구하면서 이론을 더 잘 알아야 그것을 정확히 더 분석할 수 있는데, 수업을 통해서 그 이론이 정리될 수 있어서 이론과 사례 연구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감 부분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졸업 이후에 어디에 가든 행정이라는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만족감 부분은요, 이제 이 수업 방법에 근거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만족스러웠고, 그다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수업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조화한 수업 모델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사례 연구, 그다음 사례 발표, 그다음 이론 수업, 그다음 교수와 동료들 질문 및 피드백, 그다음 자기 성찰, 요 단계입니다. 설문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수업 모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은 네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 연구가 실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자세히 다루지 않으면 실제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이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론 수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례 연구한 것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고, 사례를 분석하고 또 다른 사례를 찾아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이론과 실제가 융합되는 것을 수업과 사례 연구를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론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례 연구에 있어서 학생 스스로 사례를 찾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례 연구 전에 사례를 찾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면 사례 연구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 후 교수와 학생들의 질문 및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므로 스스로 사례 연구를 하면서 부족했던 점,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점, 새롭게 배운 점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개인의 구체적인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주고 학습 동기를 계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은 내용 요약을 중심으로 하는 팀 발제에 대한 신선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사례 연구와 발표를 할 때 팀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했습니다. 책 내용 요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효과적인 발표 방법이라고 학생들은 답을 했습니다. 내용 요약을 중심으로 한 발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학습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초개인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팀별로 준비하고 발표하는 팀별 발제보다는 개인 발제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온라인 영상을 통한 개인 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물리면서 온라인 사용이 중요해지는 이때 사례 발표를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으로 개인 발제가 진행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장에서 발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영상을 통해 발표했고요.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의 온라인 영상을 통한 개인 발제는 새로운 수업 방법의 하나로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의 모든 학문은 이론과 실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현장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성 있는 수업이 필수적입니다. 변화의 흐름이 빠른 현 시대에는,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미래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초개인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례 연구 교육 방법에 기반한 수업 모델이 이론과 실제의 융합, 학문과 현장의 연결, 현장 분석 능력의 함양, 개인 맞춤식 역량
개발을 이룰 수 있는 모델의 하나로 의미를 내기를 바라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